오늘날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인류가 멸종할 뻔할 정도로 인구가 적었던 때가 있었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약 90만 년 전 고대 조상들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인류는 약 1280명 정도만 남았는데 너무 적은 숫자죠. 지구상에 단 하나의 마을 혹은 아주 작은 도시 하나가 있는 셈이었어요. 인류는 인구 병목 현상을 겪으며 거의 98%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만 년 이상 힘든 시기를 보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지구 기후의 엄청난 변화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운 날씨가 더 오래 지속되고 바다가 더 차가웠으며 빙하가 더 많았던 시기였어요. 몬순은 엄청나게 강력했지만 비는 더 적게 내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리카와 유라시아의 야생 동물종에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의 식량 공급원이었던 많은 동식물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조상들은 힘을 발휘해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사람들이 불을 더 잘 다루는 방법을 배웠고 기온도 더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연에게 패배해서 인류의 모든 것이 정말로 멈췄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평행 차원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그 우주에는 제국도 피라미드도 오래된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인상적인 업적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동네, 도시, 좋아하는 공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그 벤치도 없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없다는 건 정말 큰 타격이죠. 수영장도 모험공원도 해변의 번잡함도 없습니다. 바다로 분리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배나 비행기도 없으니 어떤 생물도 이동할 수 없을 거예요. 동물들은 새로운 영토를 방문하기 위해 지각판이 다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겁니다. 와, 세상이 얼마나 조용한지 방금 깨달으셨나요? 자연은 인간만큼 소음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건물은 자동차, 오토바이 등 모든 차량과 함께 시끄럽습니다. 공항 근처에 산다면 비행기의 소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누구의 전화벨도 울리지 않아요. 술집이나 체육관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죠. 우와,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보세요.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비와 바람은 지구 표면을 깨끗하게 씻어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먼지와 스모그가 없기 때문에 할 일이 많지 않아요. 먼지가 있긴 하지만 자연이 만들어내는 다른 종류의 먼지가 있죠. 우리는 수많은 히터와 에어컨 시스템으로 공기와 먼지를 내뿜기 때문에 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식수는 호수와 강에서만 볼 수 있고 이 지역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어디를 가든 야생동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개, 고양이 등 우리가 익숙한 반려동물은 찾아볼 수 없어요.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가져왔다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충전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사진을 찍으세요. 하지만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사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뿐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거친 풀을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아무도 잔디를 깎지 않아서 걷기가 힘들고 특히 도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이 아직 그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낫이라든가 길을 비울 수 있는 다른 도구도 없어요. 우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식물들이 있네요. 나무가 씨앗을 떨어뜨릴 때마다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물이 좋고 싫은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근, 브로콜리, 감자, 그리고 사람들이 농장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다른 모든 채소들을 생각하니 갑자기 향수가 느껴집니다. 수많은 벌레들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는 보통 벌레를 없애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제 사람이 없으면 벌레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전등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자연의 리듬을 따를 뿐이에요. 따라서 늦은 밤 산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달과 별이 길을 밝혀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살아남지 못했던 생명체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밤의 포식자를 조심하세요. 불이야! 다행히 근처에 강이 있어서 물로 뛰어들어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는 화재가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번개가 나무에 내리치거나 덤불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불을 끌 사람이 없어 계속 퍼져나가다 어느 순간 스스로 다 타버리죠.
공룡, 메갈로돈, 털 매머드, 도도새 등 멸종한 고대 생물들이 없어도 지구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없어도 지구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시 연구로 돌아가서 일부 과학자들은 고대 인류의 조상이 실제로 멸종에 그렇게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구원들은 현대인의 유전 정보를 살펴봄으로써 고대 인류 집단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도구인 핏코를 사용했어요. 연구진은 이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 및 기타 지역에서 3,000명 이상의 개인으로부터 DNA를 조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실제 개체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용된 방법은 소수의 번식 개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체 인구를 정확히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는 인구 감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고학적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일부 집단에게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개의 조상 염색체가 결합해서 현대 인류의 염색체 2로 알려진 구조를 만들었어요. 현생 인류의 조상과 고대 사촌인 네안데르탈린, 데니소바인과 같은 다른 고대 인류 사이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종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공통 조상이 약 50만에서 70만 년 전에 살았던 일부 증거는 이러한 생각이 그럴듯하다는 걸 말해주죠. 인간은 역사의 모든 파괴적인 순간에서 살아남았지만 과학자들은 우리 종의 멸종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들판은 무성해지고 도시는 폐허가 되고 다리는 무너질 거예요. 자연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빠르게 되찾아갑니다. 캄보디아의 한 사원을 뿌리와 나무들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로마 유적은 15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간을 거스르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만든 건물과 물건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연은 언젠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만약 인간이 멸종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신할까요? 인류가 최초의 포유류에서 진화하는데 2억 년이 걸렸는데 누가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반복할 수 있을까요? 침팬지와 인간의 마지막 공통조상은 800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하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이 침팬지에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잠깐만요. 페르미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수억 개의 암석 행성이 있지만 그 존재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은하는 135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생명체가 발달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지적 생명체의 진화에서 중요한 단계가 너무 드물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구는 우리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지구를 걱정할 사람은 오직 우리뿐이죠. 지금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두개골부터 치아에 이르기까지 약 6,000개의 초기 인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화석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즉시 네안데르탈린의 것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화석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부 화석은 기존의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선사시대 인간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최근까지 우리는 8종의 초기 인간을 알아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을 뜻한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들은 일반 영장류와 닮았지만 인류 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도살과 같은 일상활동에 큰 도움을 준 석기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호모 루돌펜시스입니다. 이들은 호모 하빌리스보다 더 큰 두뇌를 자랑했지만 여전히 현대인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를 들어 뇌의 신경학적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졌지만 실제 구어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후 최초의 직립보행을 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했고 현대인과 네안데르탈린의 마지막 공통조상으로 여겨지는 호모 안테세소르가 다른 호모종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데니소바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퍼즐 조각을 맞춰가고 있는 중이에요. 호모 날레디는 2013년에야 발견된 8번째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호모 날레디에 대한 지식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흥미롭게도 날레디는 소토어로 별을 의미하는데 라이징 스타라는 동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약 2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면밀한 조사와 몇 가지 테스트 결과 날레디종은 23만 6천 년에서 33만 5천 년 사이로 훨씬 더 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날레디의 손은 도구를 만드는 데 적합했지만 주변에서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요컨대 날레디는 수수께끼종이며 아직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호모사피엔스라는 단 하나의 인간종만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오래전에 사라진 고대종을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왜 이런 멸종된 종을 연구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선사시대의 복잡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024년 머리가 큰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줄리엔시스라는 9번째 인류종의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종이 야생마를 사냥하고 석기를 만들었으며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동물 가죽을 가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의 한 연구원은 자신의 연구팀이 화석 증거를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던 중 이 새로운 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롭게도 호모 줄리엔시스의 한 잠재적 대표자는 과학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은 아닙니다. 2010년에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손가락 뼈의 DNA 분석을 통해 처음 확인된 데니소바인은 아직 뚜렷한 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데니소바인이 실제로는 새로 발견된 이 그룹에 속할 수 있다고 제안해요. 이 큰머리 개체는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의 혼합된 특징으로 인해 연구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호미닌 화석을 둘러싼 오랜 미스테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른다면 세모를 세모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과학자들은 이 중요한 퍼즐의 큰 머리 조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리 현대인 역시 호모 줄리엔시스라고 할 수 있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이걸 좀 보세요. 이 방정식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려해야 해요. 첫째, 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호모 줄리엔시스라고 부르는 데니소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연구원들이 제안한 이론일 뿐이지만 일단은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 볼게요. 둘째, 데니소바인은 현재 멜라네시아 사람들의 조상과 교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뉴기니에서 피지 제도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하며 4에서 6%의 데니소바인 DNA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 현대인 중에는 데니소바인 또는 호모 줄리엔시스 또는 빅헤드와 유전적 연관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꽤 그럴듯하게 들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골격 유적을 바탕으로 데니소바인으로 알려진 고대 인류의 유형을 밝혀냈습니다. 이 고대 인류는 현대 인류와 공존하고 교배하여 인류 진화에 대한 이해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화석이 발견된 시베리아 동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데니소바인은 유라시아 전역에 널리 퍼져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증거에 따르면 데니소바인은 약 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린과 함께 살았으며 초기 호모사피엔스와 상호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과학자팀이 손가락뼈에서 추출한 DNA를 사용하여 이 고대 호미닌의 전체 게놈을 성공적으로 시퀀싱했습니다. 이 발견은 해부학적으로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주하기 시작한 시기에 적어도 4개의 뚜렷한 인간 집단이 존재했음을 밝혀냈어요. 현대 인류, 네안데르탈린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인류의 진화 역사를 논할 때 데니소바인과 흔히 호빗이라고 불리는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작은 인류종을 고려해야 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은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현대 멜라네시아인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반면 왜 다른 유라시아 인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4에서 6% 기억하시죠? 한 가설에 따르면 데니소바인과 초기 현대인 사이의 상호작용은 특히 인류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멜라네시아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이고 짧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소수의 데니소바인만이 더 많은 현대인 집단과 교배했을 것으로 추측해요. 이는 드문 만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데니소바인 유전자가 어떻게 유전자 풀에 포함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이 과거를 더 많이 파헤칠수록 우리 조상에 대해 더 많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최초의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2018년 스페인의 고대 동굴 예술에 대한 연구에서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예술 작품으로 밝혀졌어요. 우리는 네안데르탈린이 예술에 필요한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지만 네안데르탈린은 실제 예술의 선구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들은 예술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크리스 메시나가 해시태그를 발명하기 수천 년 전에 해시태그를 발명했다고 해요. 물론 농담이지만 제가 왜 해시태그를 언급했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스페인의 여러 동굴에서 발견된 예술품에는 간단한 손 스텐실, 사다리 모양의 그림 및 기타 다양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 선사시대 예술품들은 초기 인류가 만든 것으로 여겨졌지만 새로운 검사 방법에 따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해시태그처럼 보이는 가장 오래된 네안데르탈린 예술품은 2014년에 지브롤터에서 발견됐어요. 과학자들은 이 예술품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해 데이팅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남녀 간의 데이팅이 아니고 연대 측정 기법이요. 그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탄소 연대 측정 대신 우라늄과 토륨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했습니다. 필요한 테스트가 완료된 후 연구진은 이 예술품을 약 6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전에 알려진 가장 오래된 예술품보다 15,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변에 네안데르탈린이 유일한 종이었기 때문에 이 예술품의 배후에는 네안데르탈린이 있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현대인은 약 2만 년이 지나서야 스페인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긴 여정이었고 그 때문에 그들이 해시태그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손 스텐실은 예술가가 안료를 준비하여 손에 바르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이 동굴에는 무려 11만 5천 년이나 된 색을 칠한 조개 껍질 컬렉션도 있어요. 이 조개 껍데기 중 일부는 구멍이 뚫려 있어 장신구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요. 일부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이 예술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형태의 음성 언어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네안데르탈린을 우리 혈통의 일부로 완전히 받아들일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린 역시 인간이며 우리 가계도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흥미롭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라고 불리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오래된 동물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불리는 생물의 화석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비틀스의 유명한 노래 이름을 따 루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루시는 부엌 카운터 정도의 키를 가진 작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200만 년 전에 살았고 우리가 그녀를 발견한 1974년에 거대한 유명 인사가 됐죠. 우리가 우리의 초기 조상들인 오스트랄로피테신이라고 불리는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약 1000만에서 1200만 년 전 한 동물 집단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현생 유인원으로 다른 갈래는 인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리는 한 무리가 나무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났고 현재 우리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이라고 부르는 동물이 됐어요. 이들은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해서 이동하고 숲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은 땅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두 발로 걷기를 시도했어요. 그 덕분에 이들의 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보는 대머리 원숭이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루시는 다른 오스트랄로피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조금 달랐어요. 루시는 여전히 유인원처럼 보였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지만 항상 걷지는 않는 과도기적 단계에 살았습니다. 가끔은 원숭이처럼 나무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인류 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진화의 분기점인 호모 하빌리스, 즉 편리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석기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인류 최초의 창의성을 발휘한 호모 속의 첫 번째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채집하고 가공했을 거예요. 우리는 1960년대에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약 30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를 돌아다녔습니다. 키가 140cm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더 이상 나무에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땅 위를 걸었습니다. 두개골 모양은 배 모양의 오스트랄로피스의 머리와 달리 이미 우리의 것과 닮았습니다. 그들의 뇌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직립보행자인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200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살았어요. 이 이름은 거의 항상 두 발로 걸었던 최초의 호미닌 종이라는 걸 암시해요. 또한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간 최초의 인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대표자들은 훨씬 더 큰 두뇌를 가졌고 더 창의적이고 진보된 도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도끼, 칼, 망치를 만들었고 조각을 스크레이퍼와 나이프로 사용했어요. 또한 나무 껍질, 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최초의 줄과 밧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덕분에 그들은 큰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마도 함께 사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불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한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서 더 많은 호모종들이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약 40만 년 전에 우리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통 조상을 공유했지만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분파였어요. 네안데르탈린은 모두 멸종했지만 우리의 진화 분파는 오래전에 그들과 공존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수완이 뛰어나 육지와 바다의 생물을 모두 사냥했어요. 그들은 수천 개의 석기를 남겼고 동굴을 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했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자신들만의 의식도 가졌는데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야생에 방치하면 질병이 퍼지고 약탈자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매장의식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약 5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와 유럽에 출현해서 살았어요. 이 시기는 우리 조상과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이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뇌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매장과 흥미로운 석기도구뿐만 아니라 현명한 사냥 전략과 미래를 위한 계획 등 더 복잡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사냥과 채집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식단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어요. 현대인의 골격 구조와 뇌 크기가 비슷했고 행동 방식도 우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상징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네안데르탈린과 같은 다른 호미닌종을 대체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언어를 만들고 첫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단어는 아마도 누군가를 부르는 아기들의 마와 같은 매우 단순한 단어였을 거예요. 최종 단계로 진화한 후 인류는 문화와 기술 발전에서 진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난 20만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약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였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대신 정착된 마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염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기를 수 있게 된 농업의 출현으로 인해 일어났어요. 초기 인류는 목축을 위해 양치기 개와 같은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죠. 또한 동굴의 손자국, 동물, 사냥 등 유명한 그림을 남기며 최초의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 거래에 클레이 토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상업과 화폐 사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이후 농업의 발달, 복잡한 사회의 등장, 문자와 바퀴의 발명, 문명의 출현이 이어졌어요.
도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언어가 등장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형성됐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화를 멈췄을까요? 사실 인간의 진화는 예전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피부색, 외모, 신체 크기, 유당 내성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 문화, 사회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아요. 덕분에 진화의 속도가 느려져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건 물리적 진화가 아닌 문화적 진화예요. 게다가 20만 년은 우주나 지구의 시간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수십만 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해요. 그때는 제가 살아있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슈퍼 존재로 합쳐질 수 있다는 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주도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바뀔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향후 몇십 년 안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할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시뮬레이션이 거의 없는 약한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의식은 물론 인간 두뇌의 복잡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AI가 이러한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우리가 기계와 합쳐져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두뇌로 대화하며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되는 하이브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펑! 크고 털과 깃털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인간도 사라지고 이제 지구에는 미생물만 남게 됩니다.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생물이 다시 나타나려면 얼마나 걸리고 어떤 모습일까요? 좋아요. 미생물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생물은 현미경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생명체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예요. 이 놀라운 세계에는 박테리아, 고세균, 단세포 유기체의 세 가지 주요 미생물 그룹이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부터 먹는 음식까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일부 박테리아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요구르트의 맛을 좋게 만드는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일부는 장난을 치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죠. 고세균은 미세한 우주를 탐험하는 거친 탐험가입니다. 고세균은 미생물 중에서도 무모한 존재로 생명체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고세균은 엄청나게 뜨거운 온천에서도 번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산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미생물도 있어요. 박테리아는 영하의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특정 박테리아는 북극이나 남극처럼 얼음이 많은 곳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곳에서 박테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은 동식물의 사체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하며 먹다 남은 음식물을 유용한 재료로 바꿔주죠. 또는 햇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바닷속을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속에 온갖 이상한 화학물질로 먹이를 만드는 미생물입니다. 물론 이들은 우리 몸속에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미생물 파티입니다. 작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조개의 박테리아가 서식하는 아늑한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먹이를 만들기도 하고 동물처럼 작은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해요. 일부 단세포 생물은 서로 협력해서 군집을 형성하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미생물은 생명의 근간입니다. 처음에 지구에는 미생물만 존재했어요. 그저 어울리며 소박한 삶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미생물은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생물은 조금씩 변화했고 때로는 특별한 능력을 획득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했죠. 세대가 바뀌고 그 변화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수조 번의 변화 끝에 오늘날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동물, 식물, 사람만큼이나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우 길고 지루한 과정이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최초의 미생물을 제외한 현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번잡한 생활이 사라진 세상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해질 거예요. 사람과 동물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텅 비어 평화로울 겁니다. 건물과 도시는 사라진 세상에 대한 조용한 기념비처럼 홀로 서 있겠죠. 첫째, 먹이사슬에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없다면 생명을 유지하는 복잡한 먹이사슬과 그물망은 붕괴될 겁니다. 우리의 세상은 지금처럼 거칠고 활기차지 않을 거예요. 작은 미생물은 멋지지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크고 북적이는 파티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미생물이 동물이나 다른 유기체의 남은 음식물을 먹는다고 언급한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처럼 미생물은 이러한 조각들을 지구에게 필요한 영양분으로 전환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큰 동물과 식물이 없다면 남은 케이크가 많지 않을 거예요. 미생물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겠지만 진화의 속도는 매우 느려질 겁니다. 이제 식물이 없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산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무는 지구에 존재하는 산소의 약 20에서 30%만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을 쉬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건 무엇일까요? 스폰지밥에 나오는 플랑크톤이요. 해양 플랑크톤,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은 지구 산소 생산의 약 80%를 담당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미생물로 간주돼요. 식물 플랑크톤은 햇빛을 이용해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단세포 또는 군집을 이루는 유기체입니다. 따라서 모든 육상식물과 동물이 사라져도 해양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바다에서 산소를 계속 생산할 수 있어요. 플랑크톤은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유지하는 데 더욱 필수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구들은 몇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고래나 물고기 같은 큰 동물은 보통 바다에 영양분을 공급해요. 이러한 영양소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식물성 먹이예요. 큰 동물이 없다면 이러한 특별한 영양소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사슬의 최하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해양 먹이사슬의 도미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수가 줄어들면 산소가 덜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남게 돼요. 공기 중 기체의 균형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기울면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지구의 온도와 바람이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공기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음으로 두더지, 개미, 벌레와 같은 동물은 자연의 엔지니어입니다. 이들은 땅속에 터널을 파고 굴을 파고 집을 짓죠. 이 동물들이 땅을 파고 움직일 때 실제로는 흙을 돕고 있는 거예요. 흙을 섞어 공기와 물이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죠. 마치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흙을 잘 흔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동물 엔지니어들이 없으면 토양이 약간 빽빽하고 단단해질 수 있어요. 빗물이 쉽게 스며들지 않을 거예요. 동물 엔지니어가 사라지면 영양분이 고루 퍼지지 않아 토양은 맛있는 먹이를 놓칠 수 있어요. 따라서 지하 생태계 전체가 덜 아늑하고 비좁아질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인류의 모든 유물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구조는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미생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죠. 인간이 만든 것들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요. 따라서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매우 빠르게 파괴될 거예요. 미생물은 표면에서 자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 거리, 구조물을 덮기 시작할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이 자라는 얇은 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한때는 인간의 관리로 보호받던 건물이 이제는 자연에 노출될 거예요. 바람, 비, 태양, 눈은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한 지구상의 일부 지역은 매우 더운 여름, 혹독한 겨울, 엄청난 폭풍우와 같은 혹독한 날씨를 겪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건물과 도시가 더 빨리 파괴될 수 있죠. 미생물 중 일부는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산을 생성하기 때문에 미생물도 이러한 현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나 목재와 같은 재료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를 자연의 왕이라고 부르며 자연의 힘을 과대평가하는데 만약 우리가 사라진다면 불과 몇천 년 안에 인류 문명의 흔적은 거의 남지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이벤트는 미생물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미생물은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자유롭게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적응할 수 있게 돼요. 어떤 장소는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어떤 장소는 더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은 빠르게 번식하며 때로는 단 몇 분 만에 번식하기도 해요. 이러한 빠른 진화는 새로운 미생물 종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지구에서 다시 서식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종의 동물과 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새로운 유형의 인간도 생겨났을 거예요. 어쨌든 빠르게 진화하는 미생물은 생태계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관계와 주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지구상의 생명체의 균형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인류의 99%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니까 지구상에 8천만 명만 남게 되는 엄청난 인구 감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당황하지 마세요. 이 험난한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시죠. 번화한 도시가 유령 도시, 텅 빈 고속도로, 한적한 동네로 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남은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휴가와도 같을 겁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관리되지 않은 가스 배관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화학물질 저장 시설과 산업 공장이 공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버려진 원자력 발전소도 빼놓을 수 없죠. 야생동물은 더 자유로워질 거고 가난한 가축과 양은 추운 북부 기후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저장된 휘발유는 안전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밝은 면도 살펴볼까요? 인구가 8천만 명에 불과하니 자원은 충분할 거예요. 특히 벨기에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남은 것을 정리하고 복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다들 이봐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는 마음가짐이겠죠. 서로 차로 두어 시간 거리에 있는 약 12만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물론 전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한 나머지 인구가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국가별 인구를 기준으로 지구상에 균등하게 흩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이 경우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50만 명의 인구가 대부분 함께 어울리는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브라질은 200만 명의 주민이 대서양 연안을 따라 휴식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종말 이후 갱단이 미쳐 날뛰는 영화와 달리 생존자들은 예전의 공동체에서 함께 뭉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수완 좋은 친구들은 새로운 가족 및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뭉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미지의 세계에 맞서기 위해 함께 뭉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적어도 여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겠죠. 인류가 축적한 모든 지식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와 인터넷만 있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산업화할까요? 네, 물론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구와 기계가 남아있어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재생에너지가 까다로울 수 있고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기술을 가진 뛰어난 인재들이 도전에 나설 겁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실제 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역사적인 붕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에 걸친 서사시적인 사건이었죠. 14세기에 패스트가 창궐하여 유럽 인구의 최대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동 지역도 영향을 받아 전 세계 인구의 약 10분의 1이 패스트에 감염됐죠. 놀랍게도 이 엄청난 사건은 유럽의 기술 및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고
2세기 후 인구는 결국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다른 두 가지 붕괴 사례는 로마와 청동기 시대입니다. 두 문명 모두 기술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국제무역에 참여했던 인상적인 문명을 몰락시켰어요. 청동기 시대의 붕괴는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미케네 그리스와 히타이트 문명의 몰락과 이집트 및 아시리아 문명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은 이 붕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 확실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자랑하며 수세기 동안 서로마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로마는 5세기의 급격한 쇠퇴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제국 전체가 무너졌어요. 로마의 인구가 이전의 최고 인구를 넘어서는 데는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습니다. 다행히도 역사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사망한 붕괴 사건의 예는 없어요. 기계, 도구, 건물 등 물리적 인프라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온전하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기원전 2500년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나머지 8천만 명의 생존자들은 인류가 축적한 풍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일부 개인은 엔지니어나 화학자처럼 중요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농업 지식을 보유해서 인구의 식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좀 더 개인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인구의 99%가 실종된 걸 발견한다면 분명 압도적이고 초현실적인 경험이 될 거예요. 생존이 최우선 과제가 될 거고 행동은 주로 사용 가능한 자원과 기술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이 걸려요.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실종은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일이겠죠. 어벤져스에서 일어난 일처럼 친구와 가족도 사라졌을 거예요. 식량, 물, 쉼터, 의료품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가까운 식료품점, 약국, 창고를 방문해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야 해요. 그런 다음 다른 생존자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식량 재배, 물 정화, 호신술과 같은 필수 기술이 부족해요.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 튜토리얼도 없다면 이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야 할 텐데요. 도서관, 박물관, 교육기관에는 세계와 역사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일단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나면 여러분과 동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커뮤니티를 지켜야 할 거예요. 어차피 그 시점에서는 커뮤니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대부분의 기술이 초기에는 여전히 작동할 수 있지만 전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해요. 세상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니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적절한 법 집행과 거버넌스가 없다면 야생동물, 자연재해, 심지어 적대적인 다른 생존자들에 의한 위협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해서 대규모 사고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의료 전문가와 의료 물품의 부재로 질병이 확산되어 보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량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 붕괴되어 식량 부족과 기근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원을 찾아 나서면서 약탈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 모든 혼란을 겪은 후 생존자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회복력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인구가 적으면 장기적으로 식량과 물과 같은 자원이 더 풍부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어요. 인구 밀도가 높은 세상에 제약이 없다면 사람들은 개인의 열정, 예술, 창의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지식을 보존하고 과학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미래는 불확실해질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생존자들의 행동이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그 궤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낚시 전문가가 된 기분이 드세요? 가까운 수역으로 가서 수중 간식을 낚아올리는 행운을 시험해 보세요. 자,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녹색 엄지 슈퍼스타가 되어보세요. 씨앗을 심고 작물을 가꾸고 미니 농장이 번성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요리하고 싶으신 분? 털복숭이 친구들은 어때요? 떠돌아다니는 동물들이 보일 때 친구가 되어주면 충성스러운 반려동물을 얻게 될 거예요.
이제 심호흡을 하고 턱을 지켜들고 내면의 생존 전문가를 끌어안으세요. 험난한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종말 이후의 삶의 향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신과 기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밖으로 나가세요. 궤베클리 테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역사가들이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든 터키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11,000여 전 한 무리의 선사시대 인류가 스톤헨지보다 더 오래된 수수께끼의 걸작을 만들었죠. 발견되기 전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철에 대해 몰랐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능숙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착 생활이 농업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생겨났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궤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믿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농업이 아닌 정착 생활을 위한 길을 열어준 곳이 바로 사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발견이 있기 전까지 연구원들은 농경이 정주 생활의 촉매제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론을 바꾼 슈미트 교수를 만나보세요. 그는 수렵 채집 공동체가 이러한 삶의 방식의 토대를 마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1969년에 다른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방문했지만 완전히 놓쳤어요. 이 지역을 조사하던 중 석회암 석판이 흩어져 있는 언덕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중세시대의 오래된 매장지라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발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1949년 슈미트는 이 지역의 선사시대 유적지를 직접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는 즉시 자신이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처의 평평하고 척박한 고원지대와 달리 궤베클리 테페는 완만하게 둥글고 주변 경관보다 15m 높이 솟아 있었어요. 재밌게도 이곳의 이름은 팟벨리 언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슈미트는 오직 인간만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묘비로 착각했던 깨진 석회암 조각들은 알고 보니 훨씬 더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숨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았죠. 이 조각들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슈미트는 그의 팀과 함께 수면 아래 숨어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취사를 위한 난로, 집, 그리고 비슷한 시대의 인근 유적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귀여운 점토 인형 등 정착지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대인들이 돌망치와 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슈미트와 그의 팀은 머리를 맞대고 궤베클리 테페의 석조 구조물의 연대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추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 제한적인 탄소연대 측정으로 뒷받침됐어요. 이곳의 고대 분위기가 드디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는 것 같았죠. 그 당시에는 궤베클리 테페처럼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멋진 금속글 대신 부싯돌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드러운 석회암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둥을 만드는 데 능숙했어요. 그 후 그들은 기둥을 정상까지 짧은 거리를 운반해서 똑바로 세웠습니다. 돌고리가 완성되면 흙으로 덮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고리를 추가했고 짜잔! 앞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멋진 언덕이 생겼습니다. 발굴 첫 해의 연구팀은 야생동물의 뼈 15,000개를 수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식량을 직접 재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야생동물을 사냥하여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곧 바뀌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에게 가축화할 수 있는 야생 양과 야생 곡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불과 약 32km 떨어진 곳에서 유전학자들은 선사시대 마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축화된 밀 품종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우리가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과거의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신전을 짓고 복잡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한 곳에 정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슈미트의 연구는 이러한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놀라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투입된 엄청난 노동력이 실제로 선진사회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고 주장해요. 즉, 농업 이전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슈미트는 궤베클리 테페에 대해 흥미로운 가설을 세웠어요. 그는 이곳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특별한 매장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매장지는 영적인 영역의 신들을 상징하는 화려한 조각상과 상징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괴베클리 테페가 신성한 장소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체 이야기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합니다. 이 유적지의 진정한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슈미트의 통찰력은 3과 4세 사이의 심오한 상호작용과 고대 수렵 채집 사회가 죽은 조상에 대해 가졌을 깊은 경외심을 생각해보게 해요. 이제 괴베클리 테페를 지배하는 매혹적인 T자형 기둥인 쇼이스타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신비로운 구조물은 높이가 3에서 6m 정도이며 대부분 양식화된 인간 형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입체적인 사자 부조인데요. 이 묘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석기 시대 사자가 아나톨리아를 돌아다녔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이 서 있는 돌들은 원으로 배열되어 직사각형 구덩이에 놓여 있습니다. 각 원은 중앙에 2개의 큰 T자형 기둥이 있고 안쪽을 향한 약간 작은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타일리쉬한 배열이 아닐 수 없죠. 이 우뚝 솟은 기둥의 높이는 무려 4.5m에 달하고 무게는 7에서 10톤에 이릅니다. 어떤 기둥은 평범하고 단순한 반면 어떤 기둥은 복잡한 조각이 새겨진 예술작품과도 같죠. 여우, 전갈, 독수리 등이 기둥의 옆구리를 기어다니거나 비틀며 살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돌에는 동물만 그려진 게 아니에요. 어떤 기둥에는 인간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모양과 작은 옷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기둥에는 벨트가 달려있기도 하고요. 자, 다른 기둥들 사이에서 록스타처럼 눈에 띄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주 오래된 돌기둥은 혜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 사건은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추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린랜드의 얼음 코어를 조사한 이전 연구에서 이 해성 이론이 암시되었지만 이제 괴베클리 테페의 조각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기둥에 새겨진 조각은 마치 역사 만화를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 없는 사람의 모습도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한 후 별자리와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이 사원이 고대 천문대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이 대격변의 사건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기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90년대 중반부터 괴베클리 테페를 발굴하고 연구하면서 역사의 층위를 벗겨내고 다양한 요소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15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멈출 계획이 없어요. 그들이 또 뭘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괴베클리 테페는 생활활동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제의 장소로만 분류되어 왔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반정주형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고 믿어왔죠.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도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시각으로 괴베클리 테페에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돼요. 이전에 믿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증거와 다른 사고방식을 사용해야 할 때예요. 예를 들어 이 지역에 항상 한 곳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약간의 이동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만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반정주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단순히 하나의 사원이 아니라 20개가 넘는 고대 건축물이 모여있는 놀라운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은 이 경이로움의 깊이를 파헤치면서 각 시설의 중심부에 2개의 눈에 띄는 초점이 있고 작은 구조물과 벽으로 구분된 독특한 레이아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역에는 좁고 가늘어지는 기념물인 오벨리스크가 2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포 앤 애프터 메이크오버 아시나요? 약 100만 년 전에 살았던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과 현재를 사는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놀랄 거예요. 대자연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최초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팔이 길고 다리가 짧은 작은 체형이었어요. 그들은 씹어먹는 모든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큰 소화기관이 필요했죠. 그리고 음식을 분해하는 모든 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흉곽이 매우 넓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인류는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몸집이 작고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육류와 소화가 빠른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소화관이 작아지고 큰 몸과 큰 두뇌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가 더 추운 기후로 퍼져나가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짧고 넓은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짧은 소화관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날고기와 익힌 음식을 좋아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온 8에서 9세 호모 에렉투스 아이의 골격을 살펴보세요. 그는 이미 키가 161cm에 몸무게가 48kg이었어요. 더 자랐다면 키가 거의 182cm에 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마른 몸은 덥고 건조한 환경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린은 평균 키가 164cm에 불과했어요. 짧고 넓은 몸으로 겨울철 추위와 빙하기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정크푸드는 치아에 좋지 않지만 치아 사이가 좁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사랑니가 있는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공식품과 밀링 기술 덕분에 턱이 줄어들고 치아가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뚤어진 치아를 피하고 싶다면 덜 가공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을 위해 체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신체도 변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초기 인류는 지금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뼈를 가진 매우 활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덜 힘든 생활 방식 덕분에 뼈가 더 매끈하고 약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건 멋진 일입니다. 옛날에도 인간은 멋졌지만 지금은 더 멋질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뼈는 슈퍼모델과 같아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기에도 꽤 멋져요. 하지만 더 튼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아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는 6.5제곱센티미터당 무려 2540kg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씹는 힘이 엄청나죠? 뼈에 대해 말하자면 뼈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뼈 질량의 약 25%는 실제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엔진에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눈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이면 기본적으로 앞유리창을 닦는 것과 같아요. 얼굴이 붉어지고 뺨이 빨개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위 내벽도 붉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 붉어지면 몸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위벽도 포함됩니다. 혈관이 많아서 평소보다 혈액량이 많으면 붉게 변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량은 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풀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방목하는 동물은 생립과 풀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가 하나뿐이라서요. 우리 모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2개의 초고속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으로 작동하면 단 0.1초 만에 눈을 감아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눈을 더 자주 깜빡이고 친구들과 영화를 볼 때 한꺼번에 눈을 깜빡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만의 이상한 습관일지도 모르죠. 강한 악수를 구사하는데 그게 다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새끼손가락이 진짜 MVP였네요. 농담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새끼손가락은 손 힘의 50%를 담당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가 이렇게 강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발가락은 몸무게의 거의 절반을 지탱하는 2개의 작은 친구와 같아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발가락은 걷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 색깔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 금발이 약 3%, 모든 종류의 갈색이 약 11%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매우 짙은 갈색을 포함한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손톱이 작은 물건을 집어 올리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손톱은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단단히 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눌러주는 구조를 제공하기도 해요. 다재다능하죠? 라푼젤은 잊어버리세요. 머리카락과 손톱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은 원래 크기의 51%에 불과했던 것이 다시 전체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손상시키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우리 몸무게의 무려 15%를 차지합니다. 푹신한 고양이 스노우볼보다 털이 더 많이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매년 최대 4kg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죠. 토마토가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자에 얹은 토마토 소스를 즐겨보세요.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고 미각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입에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시고 맛을 음미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1조 개가 넘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냄새는 먼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익숙한 냄새를 맡을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낮잠을 자는 동안 후각도 휴가를 떠납니다. 따라서 방에서 쓰레기통에 불이 나서 냄새가 나더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꿈나라에 있으니까요. 꿈에 대해 말하자면 왜 어떤 꿈은 흑백이고 어떤 꿈은 무지개가 폭발하는 것 같은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 어떤 TV를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조부모님은 꽤 지루한 꿈을 꾸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꿈을 좇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은유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구강 청결제를 유행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이 많은 여전히 세균의 온상입니다. 역겹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나쁜 것들은 막아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배꼽은 사실 우리 몸에서 2번째로 더러운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태어난 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세균의 온상이 되죠. 2300여 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인체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계죠? 글쎄요, 제 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신체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우리가 번성하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숨쉬고 걷고 말하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신체 기관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진화 게임에서 그냥 남게 된 고대 유물일까요? 사랑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사랑니는 다 뽑았어요. 사랑니는 입 뒤쪽에 붙어있는 치과에 가게 만드는 치아들이에요. 세 번째 어금니라고도 불리는 이 치아는 음식을 씹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22%는 사랑니 4개를 모두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니는 자랄 때 매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턱뼈에 끼어 잇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턱이 너무 작아서 여분의 치아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일부 똑똑한 과학자들은 그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턱이 더 작아지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증거에 따르면 어렸을 때 먹는 음식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생채소나 견과류처럼 씹기 힘든 음식을 씹으면 턱의 성장이 촉진되는 반면 부드러운 가공식품을 먹으면 턱의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니가 들어와서 제 역할을 할 공간이 거의 남지 않죠. 미래에는 이가 완전히 사라질까요? 우리 인간 포유류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의 비밀 도구라고 불리는 보습코 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치류와 다른 포유류는 페로몬이라는 화학 신호를 사용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설치류는 후각기관 또는 VNO라는 특별한 기관을 가지고 있어 페로몬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부분의 성인 인간은 코에 VNO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쓸모없는 잔재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신경과학자들은 심지어 이 기관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면 다른 포유류의 유사한 기관과 세포를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의 이 기관은 뇌와도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비에노는 거의 쓸모가 없지만 일부 페로몬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인간은 이 기관을 진화의 할 일 목록에 계속 추가할까요? 현재로서는 아마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꼬리가 있는 동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꼬리가 필요해요. 어떤 동물은 균형을 잡기 위해, 어떤 동물은 탐색을 위해, 어떤 동물은 잠재적인 파트너를 끌어들이기 위해 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꼬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척추뼈로 이루어진 작은 꼬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꼬리는 마술처럼 사라지고 든든한 꼬리뼈만 남게 되죠. 인간과 유인원은 다른 영장류와 달리 꼬리가 없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유인원이 왜 꼬리를 잃었는지는 미스테리지만 꼬리가 군중 속에서 우리를 돋보이게 할 거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거예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인간은 꼬리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귀엽죠? 하지만 꼬리에는 척추뼈가 없고 때때로 척추의 까다로운 상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이 꼬리는 일반적으로 무해하며 빠른 수술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꼬리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팔과 다리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 있는데 꼬리가 왜 필요하겠어요? 게다가 꼬리가 뒤쪽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맞는 바지를 찾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보기 좋지 않죠. 앞으로 인간이 꼬리를 필요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미래 세대에는 꼬리뼈도 작뼈를 구할 것 같네요. 인간은 또한 눈 안쪽 모서리에 반월주름이라는 재미있는 작은 주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릴라 및 기타 영장류와 같은 일부 동물에서 여전히 발견되는 세 번째 눈꺼풀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에게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작은 주름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눈의 특이한 점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특이한 막에 대해 말하자면 이 막은 먼지와 습기로부터 눈을 보호하거나 포식자로부터 홍채를 숨기는 등 다양한 동물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부 종은 물속이나 지하에 있을 때 투명한 막을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 세 번째 눈꺼풀을 잃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서식 환경과 눈의 생리학이 변화하면서 눈꺼풀이 불필요해졌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눈꺼풀을 갖기에는 너무 멋지게 진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흔적이 남아있는 장기가 있든 없든 미래의 인간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많은 장기가 쓸모 없어졌어요.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살짝 엿보고 싶으신가요? 같은 맥락에서 문자손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타이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손이 집게손처럼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술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 신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변화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손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 기기를 계속 그 각도로 들고 있으면 팔꿈치가 90도로 굽어지고 산만함과 정보 과부하로 인해 뇌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요. 기술을 포기하고 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 팀은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 스마트폰, 노트북 및 기타 유형의 매니아적인 기기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신체가 변화한 미래인간 민디를 선보였습니다. 민디의 과장된 변화가 우리의 미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우려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제안은 정기적으로 화면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리를 약간 스트레칭하는 것입니다. 사무실 요가나 댄스 파티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술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기술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몸집이 더 작아질지도 몰라요. 한 과학자는 우리 몸이 작아지면 에너지가 덜 필요해져 점점 더 인구가 밀집되는 지구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시절과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그 당시에는 매일 소수의 사람들과만 교류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되었으며 심지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술이 실제로 우리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를 뇌에 이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생물학적 전화번호부를 우리 몸에 직접 이식하는 것과 같죠.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어쩌면 미래에는 눈에 보이는 기술이 우리 외모의 일부가 될지도 몰라요. 다양한 색상과 비주얼을 볼 수 있는 인공눈을 가진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중력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의 조상처럼 팔과 다리가 더 길어지거나 채모가 보온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모델을 뒷받침할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변화가 흥미로울 거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네요. 이제 더 이상 덧붙일 수가 없어요. 벌써 너무 말을 많이 했거든요. 고대 문명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많은 음모론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미스터리 중 일부는 너무 흥미로워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믿고 있거나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수천 개의 음모론 중 어느 것도 뭐라고 할까요? 극비로 분류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 CIA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통틀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이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CIA는 사라진 고대 문명들과 수천 년 전에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든 재앙에 대한 책 한 권의 내용을 최근에 기밀 해제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책은 1963년에 첸 토마스라는 사람이 썼고 1965년에 에머슨 하우스에 의해 출판될 예정이었어요. CIA가 관여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로 그 책은 극비로 분류됐고 최근까지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책은 2013년 정보자유법으로 분류가 해제됐지만 2016년이 되어서야 일반에 공개됐는데 공개된 내용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책의 원본은 284페이지였지만 공개된 PDF는 엄격한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 문서의 5분의 1인 57페이지에 불과했어요. 책은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페이지가 누락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편집됐어요. 이제 아무도 애초에 왜 이 책이 극비로 분류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의 작가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고대 문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제기한 내용에 그럴듯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저 황당할 뿐이에요. 그는 지구가 끝없는 극이동과 지각이동의 순환에 갇혀있고 그로 인해 6,000년 전 수메르인들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문명이 대량 멸종됐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이 유성보다 지구에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믿었고 그 이론의 근거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최근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몇몇 인공물을 언급합니다. 그것에 대해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책이 언급한 대량 멸종에는 북유럽, 북미, 캐나다에서 3km 두께의 거대한 얼음판이 사라져서 100종이 멸종한 빙하시대 말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자신의 가설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지구 자기극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대기와 지각 모두에 대변동이 생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문명의 멸종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지구 자기극의 이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우 천천히 일어나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십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북극이 알래스카 위 어딘가에 있고 남극이 남극 대륙의 중앙에 가깝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지리학적인 극이고 항상 북과 남이에요.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수십만 년 전에 뒤집혔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70만 년 전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남쪽을 향하고 남극을 가리킬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북극과 남극의 뒤집힘은 수십만 년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2,000년마다 일어난다고 믿었고 이런 뒤집힘이 단 몇 시간 안에 발생해서 재앙적인 종말을 야기한다고 믿었어요.
그는 이것이 지구 핵 내부의 폭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폭발은 자기극이 뒤집히게 만들 뿐 아니라 지각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들 때문에 물속에 잠겨있던 많은 지구의 대륙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저자는 또한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 마지막 극 이동 이전에 바다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안데스 산맥은 해발 약 6,700m이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80년대 후반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서 수백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뼈와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영거 드리아스기 동안 지구가 겪은 냉해가 멕시코만 해류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이론을 뒷받침할 몇 가지 흥미로운 증거를 제시해요. 얼어붙은 매머드들이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상태로 얼음덩어리에 갇힌 채 발견됐어요. 이건 진정한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매머드는 추운 날씨에 익숙했고 빙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매머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책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진정한 수수께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250만 개의 돌블록이 매우 정교하게 쌓여 만들어졌어요. 피라미드의 폭이 230m에 가깝고 높이가 137m가 넘어요. 현재까지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고 내부 설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부도 이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와 유사성이 없고 보편적인 믿음과는 달리 미이라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피라미드 어디에서도 상형 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어떤 상형 문자에도 피라미드나 피라미드와 비슷한 것이 없어요. 작가는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인보다 수십만 년 전에 멸종된 어떤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문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 언급됩니다. 그는 그리스에도 멸종된 또 다른 고대 인종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매우 큰 키에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가졌으며 그리스인들이 전성기에도 알 수 없었던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블록 얘기로 돌아가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레바논 바알베크에 있는 신전과 그 거대한 기초블록들이요. 헬리오폴리스를 구성하는 이 돌들은 로마의 신전에도 사용됐어요. 사원의 기초는 900톤에 달하는 삼석탑으로 만들어졌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것이 첨단 기술을 가진 사라진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 돌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요. 로마인들은 돌을 만들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만약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만든 거라면요? 문제는 그 돌들이 9m 높이로 들어올려졌고 수학적 정밀도로 쌓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헬리오폴리스 꼭대기에 있는 블록이 각각 800톤이 나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로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건물의 측면을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주춧돌 작업도 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저자는 또한 레바논의 로마 수도와 바알베크 사이의 거리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요. 왜 로마인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 자신들의 수도에서 먼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돌덩어리를 쌓고 그 공을 차지하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제게는 미스터리예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인 태평양의 중앙에 위치한 이스터 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섬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에 어떻게 그런 외딴 섬에 정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요. 이스터 섬의 상징 중 하나는 모아이 조각상인데 그들이 누구를 왜 묘사하고 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더 큰 의문점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옮겨졌고 발견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이스터 섬은 지금은 사라진 대륙인 유의 일부였고 극 이동 중 발생한 재앙으로 인해 태평양에 가라앉았다고 해요.
책에 따르면 뮤 대륙은 남아메리카만큼 컸고 현재 우리가 이스터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대륙의 남은 부분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또한 똑같은 일이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에도 일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이 사실에 있어 플라톤이 아틀란티스 도시 전체가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말했다고 인용됩니다. 비록 이 모든 이야기가 매우 호기심을 자극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전체 문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대재앙적 극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이가 있어요. 그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기운을 내려고 찬물로 얼굴을 씻고 있어요. 여기엔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긴장한 것 같아요. 자신의 뺨을 때리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린 할 수 있어. 오랫동안 해왔잖아. 우리가 이길 거야. 그가 우리라고 한 건 다중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는 전부 인간이 아니라 수십억 개 생명체의 무리예요. 이 남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43%만이 인간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머지 57%는 미생물과 박테리아예요. 이제 그 남자가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체중계에 올라보세요. 숫자가 보이죠? 반 이상을 빼요. 그게 여러분의 실제 몸무게예요. 나머지는 모두 미세한 유기체입니다. 이건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몸이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피부가 맥동하고 계속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행히도 두 가지 이유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움직임이 안 보여요. 둘째, 이 미생물 세계의 대부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두운 곳에 있어요. 산소에 접근할 수 없는 곳, 우리 장 속이요. 그것에는 수십억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좀 붐비겠죠? 그중 일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음식과 물과 함께 유입됐어요. 인체 표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은 환경에서 옵니다. 피부 구석구석은 미생물로 덮여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놈은 약 2만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인체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수는 약 200만 개에서 2천억 개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미생물의 게놈은 우리 게놈을 보완해줍니다. 이러한 존재 모델은 의학적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해요.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는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다른 미생물을 포함합니다. 모두 여러 종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해요. 어떤 미생물은 음식에서 비타민을 추출하는 역할을 해요. 다른 것들은 해가 되는 물질의 분해를 도와요. 또 어떤 종류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도록 돕습니다. 별도의 그룹은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질병, 기생충,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일부는 체중을 조절해요. 간단히 말해서 미생물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몸의 기능을 돕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있어요. 면역력을 손상시키거나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박테리아가 건강을 해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직접 그걸 제거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이 미생물을 없애는 독이든 알약일 수도 있어요. 그걸 복용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해충이 제거돼요. 질병은 유익한 미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들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죠.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그룹을 알아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고 나서 어떤 미량 원소가 이 박테리아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돕는지 알아냅니다. 이 비타민을 음식에 넣거나 이 미생물들이 함유된 알약을 먹어요. 결과적으로 근육은 2배 더 빨리 자랍니다. 어떤 미생물의 존재나 부족은 몸 전체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미생물 샘플은 건강 수준이나 질병의 존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누구나 유전공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미생물 의학으로 건강을 향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비싸고 복잡한 유전자 변형보다 더 싸고 더 효율적이며 더 빨라요. 이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몇 가지 발견이 있었어요. 이전의 인류는 미생물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해로운 세균들과 함께 좋은 세균들까지 제거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지만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어요. 빅판다를 예로 들어볼게요. 피부 밑에 지방이 풍부한 잡식성 동물이에요.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아요. 먹이는 주로 열매와 대나무 잎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겨울에는 열매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잎만 먹고 삽니다. 대나무 잎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판다는 추운 겨울이 지난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요. 최근 과학자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알아냈어요. 이 모든 것은 독특한 체내 미생물 생태계 덕분입니다. 매년 겨울 많은 독특한 박테리아가 판다의 장에서 태어나요. 이 미생물은 대나무 잎에서 다른 것들보다 도움이 되는 물질을 더 잘 추출하고 합성하여 판다의 몸무게를 보존해요. 과학자들이 이 박테리아를 들쥐에 주입했어요. 그랬더니 쥐가 훨씬 더 빨리 몸무게가 늘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케이크, 그리고 다른 고칼로리 음식은 체중 증가에 기여하는 미생물 군집 발달을 돕습니다. 수백만 종의 미생물은 수백만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이 기능은 모두 인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살을 빼거나 찌워야 할 때 이 미생물을 점심에 첨가하기만 하면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숙면을 취하거나 졸음을 쫓고 싶나요? 수면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을 섭취해요. 뼈 조직을 강화하고 싶다고요? 문제 없어요. 박테리아는 우리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지구의 일부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작은 유기체들은 끊임없이 증식해요. 여러분 키보드에도 엄청 많아요. 박테리아는 크기가 커지면 둘로 분열됩니다. 몇 분 후 이 두 개는 증가하여 다시 분열해요. 4개의 미생물이 나타나고 각각 둘로 갈라져요. 박테리아 군집은 빠르게 성장해요. 이렇게 빠른 번식을 통해 하나의 미생물이 단 24시간 만에 1톤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5일 후면 박테리아는 모든 바다와 해양을 채울 거예요. 지구 전체 무게보다 더 나갈 거예요. 조건만 맞는다면 박테리아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통제 없이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완벽한 조건이란 건 없어요. 미생물이 증식하는 속도는 파괴되는 속도와 같아요. 건조함, 물, 빛, 고온, 가스, 습도 이 모든 현상이 미생물의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돼요. 동시에 미생물은 지구상 대부분의 화학 반응을 담당합니다. 땅 위에 버려진 사과가 세균과 박테리아 때문에 썩고 있어요. 미생물 때문에 빵에 곰팡이가 펴요. 하지만 미생물은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다른 생물의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생물의 세계에서 생존을 위한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거대한 박테리아는 작은 박테리아를 흡수해요. 가시가 달린 미생물은 기다란 미생물을 물리쳐요. 박테리아에 침투하여 세포로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미생물 군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강한 면역세포를 만날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해요. 로봇을 닮은 생물도 있어요. 기계 다리가 달린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어요. 이런 특이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100% 자연산이에요. 이것을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박테리아를 파괴하는 거죠. 박테리오파지는 통제되지 않는 미생물의 증식으로부터 지구를 추가적으로 보호해요. 일부 미생물은 증식할 때 부패 폐기물을 남겨요. 이 쓰레기는 인간에게 해롭습니다. 박테리오파지는 이 미생물과 싸우고 우리의 생명을 구합니다. 가장 멋진 점은 이 방어자들은 지구를 장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테리아만 공격하거든요. 매 초마다 수십억의 미생물이 수십억의 박테리오파지와 싸우고 있어요.
비디오 게임 같죠? 수정머리를 한 박테리오파지는 박테리아 위로 뛰어올라 안에 유전 코드를 주입합니다. 이 코드는 미생물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가 되는 분리 요소를 갖고 있어요. 내부로부터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나서 다음 박테리아로 이동해요. 손끝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강자가 살아남으면 약자가 사라져요. 씻어내면 새로운 박테리아가 물과 함께 올 거예요. 젖은 손을 수건으로 닦으면 새로운 세균이 손으로 전해져요. 그리고 전투가 다시 시작돼요. 손끝에서 말이죠. 몸 안에서는 몇몇 박테리아들이 해를 끼치려는 미생물들과 싸우며 우리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 장에 있는 일부 미생물은 우리 기분 상태를 좌지우지해요. 또한 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생 박테리아도 있어요. 어떤 미생물은 동물과 곤충의 행동을 통제해요. 과학자들은 미생물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발견을 합니다. 박테리아는 우리 세계의 지배자예요. 인간과 최초의 동물보다 훨씬 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 팔을 흔드는 것처럼 몇몇 공룡들도 각각 걸음마다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곤 했죠. 이런 식으로 공룡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존했습니다. 원숭이와 다람쥐는 나뭇가지를 붙잡는 데 꼬리를 사용해요. 악어들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긴 꼬리를 갖고 있죠. 개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꼬리를 흔들죠.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때 말이에요. 악어나 캥거루는 어떤 동물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해요. 새,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도 꼬리가 있어요. 포유동물에게 꼬리는 균형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인간은 두 다리로 걸으며 우린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꼬리가 있었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걷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꼬리는 5억 년 전에 진화했어요.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물고기처럼 꼬리를 수영할 때 사용했습니다. 영장류는 나무에 오를 때 균형 잡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2500만 년 전에 유인원들은 원숭이들로부터 분리되면서 꼬리를 잃었어요. 네 발로 걸을 때 동물들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면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게 되죠.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중력은 여러분을 약간 앞으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인간은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에너지를 25%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균형 잡는데 꼬리가 필요치도 않아요. 여러분이 걸을 때 머리는 앞이 아니라 위에 있죠. 꼬리가 있다는 건 또한 성장시키고 유지해야 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팔다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진화는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자연에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잃는다는 건 더 빨리 잡아먹힐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꼬리의 발달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2000만 년 전에 돌연변이가 나타나 유인원을 무작위로 변화시켜 꼬리가 뭉툭해지거나 아예 자라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후에 그 돌연변이는 인간과 유인원들의 표준이 되었죠. 우선 유인원은 원숭이보다 훨씬 더 컸고 그 때문에 나무를 오르는 동안 쉽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돌연변이가 이들의 장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진화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꼬리 없이도 균형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 비해 더 짧아졌고 가벼워졌고 더 작은 뼈를 갖고 있어요. 줄어드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지만 지난 10,000년 동안 가장 두드러졌어요. 환경 유전학 그리고 기술과 먹는 식단과 같은 생활 습관들이 우리 크기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4만 년 전 유럽 남성들의 키는 평균 183cm였어요. 그들은 사냥꾼이자 채집인이며 가혹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더 큰 몸집이 필요했죠. 10,000년 전 유럽 남성들은 키가 164cm였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게 기후변화와 농업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유럽 남성들의 키는 175cm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건강관리와 식이요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키가 많이 커졌어요.
또 인간은 더 작은 턱과 이빨을 가졌어요. 우리가 요리를 시작한 후로 음식은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우린 음식을 씹기 위해 그렇게 강한 치아와 턱이 필요치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은 점점 비대칭적으로 변해요. 우리의 뼈는 사춘기 이후로 자라지 않지만 연골은 계속 자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코와 귀가 자라고 변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일들은 양쪽에 일어나지 않아요. 피부가 오른쪽부터 처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왼쪽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우주에서 울 수 없어요. 눈물은 생길 수 있지만 중력이 없기 때문에 흐를 수도 없습니다. 눈 한 구석에 쌓이는 물은 눈물이 너무 커져서 얼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여러분이 제거할 때까지 방울 형태로 거기에 머물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먼지의 대부분은 오래된 피부 입자예요. 우리는 매분마다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이죠. 오래된 피부는 대기 중에 수십억 톤의 먼지를 만들어내요. 피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우리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하죠. 여러분 피부에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1조 5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는 작은 생태계죠. 만약 친구들보다 모기에 더 많이 물린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몸이 더 활동적일 때,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더 많이 배출하죠. 모기들은 주변의 이산화탄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는 건 주위에 잠재적인 숙주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모기들은 여러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피부에는 모기들을 더 끌어당기는 특정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정과 피부의 박테리아의 결합물이죠. 모기는 피부에 많은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는 사람들은 피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더 물릴 수도 있어요. 이 곤충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귀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모기의 날개가 퍼덕거리는 것의 부작용일 뿐이에요. 모기가 여러분을 물 때 여러분의 피부를 뚫고 피를 채취하기 위해 몸의 특별한 부분을 사용해요. 피를 빨면서 피부에 침을 주입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모기의 침에 반응하고 그 결과가 불쾌한 느낌과 부어오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우리 전체 체중의 2%만을 차지하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쉴 때 숨쉬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소화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은 걸 하고 있을 때도 뇌는 여전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의 25%까지 사용해요. 그 양은 하루에 350에서 450칼로리예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뉴런이나 뇌세포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구조를 통해서 하며 이 과정은 뇌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게 될 거고 그중 상당 부분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들 중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기억한다 해도 여러분이 깬 몇 분 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잠이 들 때 뇌의 어떤 부분들은 오프라인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모든 부분이 오프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마는 뇌 안에 있는 구조인데 해마의 주 역할은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해마는 가장 늦게 잠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마는 제일 늦게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용을 훈련시키고 공부하지도 않은 수학시험을 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려 하고 단기 기억으로 최근의 꿈을 꿀 순 있지만 해마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에 뇌는 꿈의 그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마가 밤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기존 기억을 저장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꿈과 같은 단기적인 것들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밖이 더울 때 더 피곤해져요. 태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낼 때 몸은 정상적이고 일관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죠. 더운 날씨는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혈액이 피부 표면에 가까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피는 피부 근처에서 흐르면서 열을 식히고 열을 방출할 수 있어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울 때 더 발그레하게 보일 수 있어요.
몸은 너무 더울 때 땀을 분비해서 증발시키면서 피부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 수인 신진대사율과 심장 박동수 두 개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졸려지죠. 거울 가까이 가서 코로 숨을 내쉬어보세요. 거울 표면이 뿌옇게 될 거예요. 두 개의 수증기 자국이 생길 텐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린 한 번에 한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기 때문이에요. 사실 호흡의 75%는 한쪽 콧구멍에서 나오는 반면 25%는 다른 콧구멍에서 나와요. 더 우세한 콧구멍은 하루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2시간마다 바뀌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양쪽 코가 건조해지지 않게 양쪽의 수분을 축적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전 톰이에요. 올해를 2003년이라고 가정해보죠.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라는 섬입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녹색 정글에서 신비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날카롭게 다듬어진 돌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이곳이 수십만 년 전 우리의 먼 조상들의 집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후 이들은 매우 특이한 해골을 발견했어요. 정밀 분석 결과 이 해골은 30대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키는 겨우 1m에 불과했어요. 성인의 허리 정도 되는 거죠. 이날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조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종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동굴에 도착했고 동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작은 인간들의 유해를 8구 더 발견했어요. 10만 년 전 이곳에는 호빗종 전체가 살았던 것 같아요. 또한 과학자들은 다른 놀라운 생물들의 잔해를 몇몇 발견했습니다. 곧 이 동굴은 먼 옛날에 존재했던 진정한 환상의 세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은 익룡 크기의 거대한 황새의 뼈대를 발견했어요. 이 새들과 비교했을 때 호빗의 크기는 아주 작아 보였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현재 코끼리의 친척으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은 소만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대의 코모도용이었습니다. 뼈 분석을 실시하자 이 모든 생물들은 동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뼈의 80% 이상은 거대한 쥐의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가 수십만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과 호빗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빗과 작은 코끼리들이 거대한 쥐떼로부터 도망쳐 동굴 속에 숨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거대한 황새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을 지켜보고 있겠죠. 어쨌든 유해 분석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현생 인류와는 다른 종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들은 호빗의 손목뼈를 분석했는데요. 그 뼈가 현재 인간이 아닌 원숭이의 뼈와 더 닮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빗의 머리는 평평하고 경사진 이마와 짧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빨과 턱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호빗의 얼굴에 3차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발견한 두개골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어요. 그러자 컴퓨터는 원숭이보다는 현대 인간과 훨씬 더 닮은 여성의 머리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같은 두개골 분석에서는 또한 호빗의 뇌가 현대인의 평균적인 뇌보다 약 3배가 작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정보는 이들의 지능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죠. 뼈와 도구를 분석해보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19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조상과 가까이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죠. 정확히 호빗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 진화의 어떤 부분에 이들이 속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피그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빗과 피그미의 얼굴 비율에서 큰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이 부족은 호빗종의 직계 후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피그미족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동굴의 음식과 꽃을 가져왔죠. 하지만 확실한 분석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영어와 인도네시아 통역사, 인도네시아어와 피그미어 통역사 2명을 고용했어요. 연구원들은 부족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설명했고 피그미족은 동의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열정을 보였죠. 과학자들은 32명의 지원자로부터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남은 일은 그 샘플을 호빗의 DNA와 비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오래된 화석이기 때문에 DNA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그미족의 DNA와 근처의 섬과 나라 출신인 사람들의 DNA를 비교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동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225국가에서 온 현대인 500명의 DNA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피그미족의 DNA와 주변 부족의 DNA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이주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과학자들은 피그미족이 고대 호빗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아마도 완전히 별개의 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호빗의 키는 섬식 외소증과 같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작은 외딴 섬에서는 독특한 생태계가 나타나죠. 이런 곳에는 식량원이 풍부한 편이며 위험한 동물도 없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역시 독특한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생물들은 크기가 작아져요. 이런 현상은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하마들에게도 일어난 것이었어요. 플로레스 섬에는 작은 코끼리들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태계는 이 섬의 쥐와 황새처럼 거대한 동물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그나저나 이 거대한 쥐들은 여전히 이 섬에 살고 있어요. 현대에도 난쟁이들이 사는 특이한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는 작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점토와 돌로 만들어졌으며 작은 성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곳의 길거리에서는 요정, 큰 나비, 그리고 은색공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기사의 갑옷, 공주 드레스, 녹색 튜닉, 노란색 망토와 같은 이상한 의상을 입습니다. 중앙광장에서 난장이들은 검을 들고 싸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마법은 없어요. 이곳은 바로 난쟁이 제국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15 입장료를 내셔야 해요. 10여 년 전 중국의 한 사업가가 난쟁이들을 여럿 만났다고 해요. 이들은 현대 세계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난쟁이들이 사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1,400만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9년 월드 에코 가든 오브 버터플라이와 난쟁이 제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약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키는 1.3m를 넘지 않고 모두 50세 이하입니다. 이곳은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덕분에 난쟁이들은 직업을 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 마을의 모든 직원들은 매달 수백 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무료 주택과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요. 갈 곳이 없는 다수의 작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을 찾았죠. 그런데 중국에는 난쟁이들이 사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양시 마을은 전체 주민의 약 40%가 보통 사람 키의 절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토양 속 높은 함량의 수은과 공기 중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유난히 긴 검은 거북이를 잡았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는 이 생물을 잡아먹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거북이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현재 이곳에서 작은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어난 세대들의 키는 평균이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마을은 언론이나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100년 전 이란의 작은 마을에는 키가 1m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이 동네 사람들의 키는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곳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난쟁이들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키가 작은 것은 나쁜 영양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소를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순무와 보리를 먹었어요. 또 이 마을의 주민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고 자동차가 보급된 20세기에 들어서야 더 좋은 음식을 가져온 것이 가능해졌죠. 현재 이 마을에는 약 7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평균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들은 난쟁이들이 살았다는 증거죠. 이런 집들은 짓거나 난방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외국의 정복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동네 독특한 건축물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톰이었고요. 또 다른 지식을 알려드릴 저희의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동물은 우리뿐이에요. 우리 인간들뿐이에요. 영장류에도 없었고 심지어 네안데르탈인과 같이 멸종된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턱은 없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사람들이 턱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을 갖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음식을 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씹는 것과 같이 힘든 역학적 행동을 그 추가적으로 있는 뼈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씹는 동안 그런 지지가 정말 필요했다면 아마도 턱 아래보다는 혀 근처인 턱 안쪽에 더 많은 뼈가 있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침팬지들은 혀 쪽으로 아래턱에 추가적인 뼈가 있는데 그건 우리에겐 없는 거예요. 둘째, 더 쉽게 말할 수 있게 턱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아래에 있는 여분의 뼈들이 일종의 보강을 해준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많은 힘을 쓰진 않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도 하지만요. 세 번째, 어떤 연구원들은 우리가 짝을 찾을 때 우리의 턱이 매력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봐요, 우리 인간처럼 힘든 걸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도 없어요. 또 우리 두개골이 작아진 것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악골이 멸종된 친척들의 하악골보다 덜 단단한 이유예요. 그들은 발달하면서 불을 발견했고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씹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되자 강한 턱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죠. 코끼리는 우리의 턱과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소위 턱이라고 불리는 건 코끼리가 큰 아랫입술을 갖고 있고 아랫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돌출된 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 기운 내 코끼리야, 밝은 면만 보라고. 한편 우리의 세포는 너무 작아서 만 개를 모으면 핀 머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 뇌는 인상적인 기억 능력을 갖고 있어요.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그걸 다 세려면 3000년 이상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 절 믿으세요. 만약 우리가 각 뉴런의 하나의 기억을 저장할 수 있다면 결국 우리 뇌엔 공간이 부족하게 될 거고 USB 플래시 드라이브나 아이퍼드처럼 제한된 저장 공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뇌가 꽉 차는 게 가능할 수 있어요. 제 뇌는 아닐 거예요.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1000개의 연결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저장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그걸 측정하긴 어렵지만 아마 수백만 기가바이트는 될 거예요. 우리 뇌가 디지털 영상 레코더라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쇼를 300만 시간이나 녹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300년 이상 텔레비전을 켜둬야 할 거예요. 우리가 웃고 생각하고 뭔가를 쳐다보고 꿈꾸고 움직이고 몸으로 다른 활동을 할 때마다 연결부를 따라 뉴런 사이에 작은 전기 및 화학 신호가 흘러요. 우리의 뇌는 늘 활동하고 있고 가끔 깨어있을 때보다 잘 때 훨씬 더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뉴런은 전 세계 모든 폰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만들고 전송해요. 단일 뉴런은 그렇게 많은 전기를 생성해내지 못하지만 모든 뉴런은 전구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전기를 생산해내요. 우리의 뇌는 주름진 장기예요. 하지만 머리를 열어서 그걸 꺼내고 매끄럽게 하면 일반적인 베갯잎 크기로 납작하게 펼 수 있어요. 곤충이 여러분의 다리에 앉을 때마다 피부의 감각 뉴런들은 놀랄만한 속도로 뇌에 메시지를 보내요. 시속 240km나 되죠. 뇌는 다시 다리에서 곤충을 떨쳐내도록 메시지를 더 빠른 속도로 보내는데 약 시속 320km나 되죠. 우리의 심장은 평균 수명 동안 약 30억 번 이상 뛰고 1억 8천만 리터의 피를 펌프질해요. 인간은 독특한 지문을 갖고 있는데 코알라, 침팬지, 고릴라도 갖고 있어요. 손 지문 말고 사람들은 독특한 혀 지문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턱도 있죠. 우린 등을 대고 자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또 인간은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죠. 그리고 턱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동안 불과 몇 초 만에 5만 개 이상의 체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었어요. 몰랐어요? 네, 우리 몸 전체가 재생되지만 이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왼손잡이들은 대부분 입의 왼쪽에서 음식을 씹는 반면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어요.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턱을 움직이죠. 우리의 손가락은 매우 민감한데 입술은 심지어 수백 배 더 민감해요. 많은 동물들이 주변의 음원을 찾기 위해 귀를 움직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를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왼쪽 폐는 오른쪽 폐보다 약 10% 작아요. 그건 심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 공기도 적게 들어가요. 폐에는 약 2,400km의 기도가 있고 테니스 코트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3억 개 이상의 배포가 있어요.
물에 뜰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배예요. 발톱은 손톱보다 약 4배 느리게 자라요. 이건 우리가 발보다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손톱에 더 많은 충격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머슬이란 단어는 원래 작은 쥐를 뜻하는 라틴어였어요. 고대 로마인들이 이두근을 자랑할 때 그게 쥐를 떠올리게 했나 봐요. 제 이두근은 햄스터 같아요. 뇌는 몸이 받는 총 산소의 4분의 1 이상을 가져가서 소비해요. 우리 각자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미생물을 갖고 있어요. 수조기가 있죠. 입속에만 수십억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고 배꼽에는 2300가지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 몸의 모든 미생물을 모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뇌만큼 무게가 나올 거예요. 약 1.5kg이죠. 오른손에는 왼손에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미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미생물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를 덮기 때문에 발생해요. 그리고 미생물의 다양성은 피부 두께, 습도, 온도, 질감, 화학작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오른손과 왼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함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인간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생물은 소화기, 면역체계 그리고 우리의 두뇌와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작동하게 해줘요. 미각은 후각보다 1만 배 정도 덜 민감해요. 맛은 냄새와 미각의 혼합물일 뿐이에요. 보통 우린 맛을 감지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엇을 먹는지 인식할 때는 냄새가 지배적이에요. 또 후각은 우리의 기억과 관련이 있어요. 특정 냄새는 거의 즉각적으로 기억을 되살리고 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할머니표 초콜릿집 쿠키는 어때요? 보통 성인 심박수는 분당 75회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거나 단순히 음악을 즐기고 있을 때 심장 박동은 리듬과 동기화돼요. 우리의 눈은 강렬하고 시력이 아주 강해서 2.7km 이상 떨어져 있는 촛불의 불꽃에서 나오는 빛을 볼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인간의 몸에는 지방이 많아서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어요. 손톱과 머리카락은 다른 동물들의 특정 신체 부위에서 찾을 수 있는 물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발톱, 발굽, 뿔, 양털, 털, 깃털, 부리, 거북이 등껍질, 고슴도치 가시에서 말이죠. 속눈썹의 평균 수명은 150일 정도이며 그 후엔 빠져요. 우리 목구멍에 있는 설골은 우리 몸에서 다른 뼈에 붙어있지 않는 유일한 뼈예요. 또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관절이 없는 뼈죠. 우리 몸의 206개의 뼈 중에 52개는 발에 있는데 발가락에만 28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인 등골은 중위에 있어요. 길이는 2.8mm에 불과하고 다른 작은 뼈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들도 모두 너무 작아서 동전 하나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털은 우리가 듣는 걸 도와줘요. 우리 머리에서 자라는 것 말고 우리 달팽이관에는 약 15,000개의 미세한 털 세포가 있어요. 이것들은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잡아서 소리를 청각신경에 전달해요. 거기서부터 진동과 움직임이 뇌로 전달돼요. 그러고 나서야 우린 들은 소리를 인식할 수 있죠. 우리 몸은 우주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의 많은 원소들이 초신성 몇 개를 통해 들어왔어요. 최초의 별들은 함께 끌어당겨진 가스 덩어리였고 어느 순간 연소 과정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모든 게 중심의 핵반응으로 이어졌어요. 빅뱅 직후 있었던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50배 이상 컸어요. 안에서는 원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 거대한 별들은 연료를 더 빨리 태우고 있었어요. 인체의 원소 대부분은 빅뱅이 일어나기도 전에 수십억 년 동안 그런 별들에서 형성되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들은 홀로 서 있죠. 왜냐하면 우린 덕이 있거든요.